너 미쳤니? 한국으로 간다고? 여기 싸우고 있는 엄마와 딸이 있습니다. 딸은 한국으로 가서 살길 원하지만 엄마는 강력하게 반대하는데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우는지. 지금 그 궁금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예카테리나인데요. 다들 카차라고 불러요. 제 인생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었는지 들려드릴게요. 모든 건 시베리아의 작은 어촌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전 거기서 가족들과 살고 있었죠. 우리 마을은 정말 작아서 모두가 서로를 알고 있었어요. 아빠는 어부로 일하고 계셨어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나가셨죠. 돌아올 때는 생선이랑 차가운 강물 냄새가 나고 있었어요. 엄마는 집을 따뜻하고 아늑하게 지켜주고 계셨어요. 요리하고 청소하고 우리한테 따뜻한 옷을 짜주고 계셨죠. 엄마가 끓이시는 보르시 수프는 마을에서 제일이었어요. 그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차면 배가 꼬르륵거리고 있었죠. 오빠 이바는 기계를 정말 좋아했어요. 어떤 엔진이든 고칠 수 있었죠. 사람들이 고장난 트럭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오빠는 창고에서 도구랑 엔진 부품에 둘러싸여 몇 시간씩 일하고 있었어요. 손은 항상 기름으로 더러웠지만 엔진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죠. 저는요, 뭘 좋아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숙제도 하고요, 눈길을 걸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똑같았죠. 새 장에 갇힌 새처럼 느껴지고 있었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5살이었어요.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아빠가 싱싱한 생선을 가져오셨어요. 부엌에 있던 낡은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송이 바뀌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러시아어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언어도 아니었죠. 러시아어에는 없는 방식으로 높낮이가 변하고 있었어요. 어떤 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러웠고요. 어떤 건 거품처럼 톡톡 터지고 있었어요. 저는 밥 먹는 걸 멈추고 듣고 있었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죠. 이게 무슨 잡음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라디오 채널을 바꾸려고 손을 뻗으셨죠. 잠깐만요. 제가 말했어요.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튀어나왔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빠가 채널을 바꾸게 둘 수가 없었어요. 그 이상한 소리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느끼게 하고 있었죠. 뭔가 신나는 걸요. 프로그램은 너무 빨리 끝났어요. 다시 러시아 방송이 나오고 있었죠. 하지만 그 소리들은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그 신비로운 소리들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다음 날 학교에서 친구 다리한테 물어봤어요.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를 가진 유일한 친구였거든요. 어제 한국어 같은 거 들었어. 제가 말했어요. 다리아의 눈이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어? 한국에서 온 거야? 나 한국 드라마 가끔 봐. 가슴이 뛰고 있었어요. 보여줄 수 있어? 학교 끝나고 다랴네 집에 갔어요. 다랴가 노트북을 열고 한국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었죠. 화면에 반짝이는 도시에 있는 예쁜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건물들은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았어요. 거리는 밤에도 불빛으로 가득했죠. 뭐라고 하는 거야? 제가 물었어요. 몰라, 그냥 자막 읽어. 다랴가 말했어요. 전 마법을 보는 것처럼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어 소리가 화면 아래 러시아어 글자와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천천히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리는 안녕하세요라는 뜻이었고요. 저 소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녁 먹으면서 본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감자 수프를 먹고 있는 동안 서울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오늘 밤은 정말 조용하구나, 카차.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높은 건물들과 밝은 불빛들에 대해서요.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소리들에 대해서요. 하지만 엄마가 뭐라고 하실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깨어나고 있었죠. 그 한국어 소리들이 제 마음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 씨앗이 자라서 모든 걸 바꿀 거였어요. 저와 우리 가족 모두를요. 그날 밤이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날이었어요.
그날 밤 이후로 한국어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어요. 도저히 떨쳐낼 수가 없었죠. 수학 시간에는 공책 구석에 한글을 그리고 있었어요. 엄마를 도와 감자를 깎으면서는 조용히 한국 단어를 연습하고 있었죠. 밤에는 다랴의 노트북으로 드라마를 더 보고 있었어요. 부모님이 듣지 못하게 소리를 아주 작게 해놓고요. 하지만 작은 마을에서는 비밀이 오래가지 못해요. 어느 날 저녁 아빠한테 제가 다랴의 노트북으로 한국 영상을 보는 걸 들키고 말았어요. 아빠 얼굴이 노을처럼 빨갛게 변하고 있었죠. 노트북을 탁 닫아버리셨어요. 이게 다 뭐란 말이냐? 그게 어떤 기분인지에 대해서요.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들과 다른 삶에 대해서요. 아빠는 들어주셨지만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우리는 러시아 사람이야. 러시아에 살고 인터넷에서 본 환상 말고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해야지.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부모님은 제 한국어 문제에 대해 얘기하고 계셨어요. 그냥 한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을 때처럼요. 현실적인 것에 집중해야 해. 선생님이 되거나. 이반 오빠는 고개도 들지 않고 수프를 먹고 있었어요. 오빠도 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죠.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이건 발레리나가 되고 싶었던 것과는 달라요. 더 깊었죠. 잃어버렸는지도 몰랐던 나의 조각을 찾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은 저를 더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셨죠. 다련의 집에 가는 시간을 제한하셨어요. 집안일을 더 많이 시키고 계셨고요. 바쁘게 하면 한국어를 잊을 거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틀렸어요. 새로운 방법을 찾았어요. 시립 도서관에서 한국어 학습책을 빌렸죠. 막대기로 눈 위에 한글을 쓰며 연습하고 있었어요. 달걀에 모이를 주면서 한국어 단어를 속삭이고 있었죠. 막으려고 하면 할수록 제 열망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노보시비르스크 주립대학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대학이었죠. 전 지원할 나이가 되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제가 거기서 쓸모 있는 것을 공부하길 원하셨죠. 전 다른 계획이 있었어요. 대학에 동아시아 언어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어를 가르친다고요. 이걸 읽었을 때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한국어학과에 몰래 지원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학과에도 지원했고요. 결과를 기다리는 건 몇 년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우편함을 확인하고 있었죠. 매일 밤 진짜 한국어 선생님과 진짜 교실에서 공부하는 꿈을 꾸고 있었어요. 합격 통지서가 같은 날 왔어요. 봉투 2개가요. 하나는 교육학과, 하나는 한국어학과. 부모님께 교육학과 합격 통지서를 먼저 보여드렸어요. 웃으며 안아주셨죠. 그 다음 2번째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부엌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했죠. 안 돼. 그날 밤 울었어요. 내 꿈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는 건가요? 다음 주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인 교수님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셨어요. 김 교수님은 지역 학교에서 아시아 언어에 대해 강연하고 계셨죠. 우리 마을 학교에도 오셨어요. 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었죠. 언어가 세계를 잇는 달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요. 강연이 끝나고 모두가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다가갔죠. 김 교수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웃으셨어요. 한국어학과 합격 통지서를 보여드렸어요. 부모님의 반대에 대해 말씀드렸죠. 몰래 공부한 것에 대해서요. 한국어가 저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요. 말이 터진 둑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제 얘기가 끝났을 때 모든 걸 바꾼 말씀을 하셨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하지만 용기 없는 재능은 물 없는 씨앗과 같아요. 그날 저녁 교수님은 부모님과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교수님이 떠나셨을 때 아빠의 얼굴은 더 이상 굳어있지 않았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고 계셨죠. 어쩌면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안 된다고 했나 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김 교수님은 제 비밀병기가 되셨어요. 이메일을 주셨어요. 제가 대학에 가면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가족이 믿지 않을 때 저를 믿어주셨어요. 교수님을 차까지 모셔다 드리면서 교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한국어로 파이팅은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팅, 카차. 그날 밤 그 단어를 계속 연습했어요. 나중에 대학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번역 대회에서 우승했죠. 상품은 한국문화센터 인턴십이었어요. 제 첫 직장이었죠. 첫 월급을 받았을 때 그 숫자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이 버는 것의 10배였어요. 그 수표를 들고 집으로 뛰어갔어요. 부모님은 그걸 보고 눈이 동그래지셨죠. 아빠가 정말로 웃으셨어요. 엄마는 울기 시작하셨는데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어요. 우리 카차가 한국어를 해서 이만큼을 번다고? 아빠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그날 밤 우리는 축하했어요. 큰 파티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족끼리 엄마의 특별한 보르시와 아빠의 신선한 생선을 먹었죠. 하지만 뭔가 변했어요. 제 한국어 꿈은 더 이상 헛소리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미래였죠. 돌이켜보니 김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재능은 있었어요. 하지만 꿈을 위해 싸울 용기가 필요했죠.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도요. 불가능해 보일 때도요. 때로는 가장 큰 싸움이 용이나 괴물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집 부엌 식탁에서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한 사람이 나를 믿어주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바뀔 수 있어요. 그해 6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있었죠. 몇 년 동안 꿈꿔왔던 나라예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고 있었지만 기쁜 눈물이었어요. 공항이 엄청 컸어요. 우리 마을의 어떤 건물보다도 컸죠. 사방에 한글 표지판이 있었어요. 제가 방에서 혼자 연습했던 그 글자들이 이제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읽을 수 있었어요. 다는 아니지만요. 길 찾기엔 충분했죠.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는 미래에서 온 것 같았어요. 정말 깨끗했고요. 빨랐고요. 조용했어요. 시베리아의 기차는 낡고 시끄러웠는데요. 이 기차는 마법처럼 레일 위를 떠다니고 있었죠. 창문에 얼굴을 대고 밖을 보고 있었어요. 건물들이 쌩쌩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하나하나가 그전 것보다 더 높았어요. 서울역은 사람들의 미로 같았어요. 모두가 빨리 움직이고 있었죠.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전 가방을 들고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길을 잃었죠. 하지만 신나기도 했고요. 이게 제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이 사는 아주 작은 방이었죠. 집에 있는 제 방보다도 작았어요. 침대랑 책상만 들어갈 정도였죠. 화장실은 공용이었고요. 하지만 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집이었죠. 첫날 밤 좁은 침대에 앉아서 또 울었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벅찬 눈물이었죠. 모든 게 너무 달랐어요. 창밖에서 들리는 소리들, 도시의 냄새, 공기조차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편의점을 발견했어요. 시베리아에서는 가게들이 6시에 문을 닫았는데요. 여기 밝은 가게들은 밤새도록 열려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요. 첫 한국 음식을 샀어요. 삼각김밥이랑 바나나 우유였죠. 낯설지만 맛있었어요. 나중에 가족들에게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었어요. 첫 번째 큰 시험이 빨리 왔어요. 지하철이었죠. 우리 마을에서는 어디든 걸어 다녔는데요. 서울 지하철 지도는 색깔 있는 스파게티 같았어요. 노선들이 사방으로 뻗어 있었죠. 환승급행 완행 머리가 빙빙 돌고 있었어요. 길을 잃었어요. 여러 번이나요. 한 번은 도시 반대편에 가게 됐죠. 또 한 번은 내릴 역을 놓쳐서 1시간이나 더 타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뭔가를 배우고 있었죠. 일자리 찾기도 또 다른 시험이었어요. 교실에서 한 한국어는 괜찮았는데요. 진짜 한국어는요? 거리에서 쓰는 한국어는요? 달랐어요. 사람들이 빨리 말하고 있었어요. 번역 일자리에 지원했어요. 대부분의 회사가 거절했죠. 억양이 너무 세고 경험이 너무 적다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김 교수님 말씀 기억나죠? 파이팅! 드디어 작은 번역 회사에서 저를 채용했어요. 파트타임이었죠. 급여는 적었지만 시작이었어요. 동료들이 친절했어요. 서울 사투리를 가르쳐주고 있었죠. 싼 식당을 알려주고 있었고요.
제 첫 한국 친구들이 되어줬어요. 세 번째 시험은 외로움이었어요. 시베리아에는 가족이 있었죠. 여기엔 아무도 없었어요. 밤마다 부모님께 전화하고 있었어요. 핸드폰 카메라로 서울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보여드리고 있었죠. 엄마 보세요. 가게에 로봇이 있어요. 아빠, 이 버스들 보세요.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려줘요. 가족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었어요. 질문을 하고 있었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장 힘든 시험은 겨울에 왔어요. 서울의 겨울은 시베리아 겨울과 달랐어요. 눈은 적었지만 바람이 칼처럼 베고 있었죠. 엄마의 진한 수프가 그리웠어요. 아빠의 따뜻한 포옹이요. 우리의 아늑한 통나무집이요. 정말 추운 어느 날 밤 포기하고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죠. 아마 부모님 말씀이 맞았나 봐요. 너무 힘든 건가 봐요. 그때 왜 왔는지 기억났어요. 책상 위에 한국어 책들을 보고 있었죠. 벽에 붙은 지하철 노선도를요. 작은 냉장고 안에 편의점 음식을요. 이건 제 꿈이었어요. 제 선택이었고요. 제 모험이었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동지들을 찾기도 했어요. 제 외국인 억양에 대해 불평하고 계셨죠. 하지만 제가 가족에게 돈을 보낸다는 걸 알고는 달라지셨어요. 김치를 가져다 주기 시작하셨죠. 옛날 한국 속담을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한국 할머니 같아지셨죠. 고시원 근처 편의점 직원은 일주일 만에 저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 러시아 학생. 하고 말하곤 했죠. 어떤 과자가 맛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내 방송조차 익숙한 목소리가 됐어요. 역 이름을 말하는 녹음된 여자 목소리가 이상하게 위로가 되고 있었죠. 매일 아침 인사하는 친구 같았어요. 제일 큰 적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의심이었죠. 밤늦게 의심이 나쁜 말들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넌 여기 어울리지 않아. 절대 충분히 한국인이 될 수 없어. 가족들이 내가 보고 싶어 해. 하지만 매일 아침 맞서 싸웠어요. 한국어를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었죠. 추가로 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동네를 탐험하고 있었고요. 어려운 문서를 이해하거나 한국어로 농담하거나 길을 잃지 않고 다니는 것. 이 모든 게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6개월이 지나고 뭔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하철 노선도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한국어 대화가 머리 아프게 하지 않았죠. 김치가 평범하게 느껴졌어요. 서울이 완전히 집은 아니었지만요. 제가 속할 수 있는 곳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시험은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이 오고 있었죠. 하지만 전 이제 달랐어요. 더 강해졌고요. 더 자신감이 생겼죠. 시베리아에서 온 겁먹은 소녀가 서울 생존자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큰 시험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 가족이 저와 함께하길 원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도전은요? 시베리아를 떠난 적 없는 세 사람을 이 네온으로 빛나고 빠르게 움직이는 도시로 데려오는 거였어요. 제일 큰 시험은 한국어 배우기가 아니었어요. 서울에서 살아남기도 아니었죠. 우리 가족을 여기로 데려오는 거였어요. 이 도전은 세 사람을 등에 업고 산을 오르는 것 같았어요. 겨울이 되니까 전 IT 스타트업에서 진짜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이 제 러시아어와 한국어 실력을 좋아하셨죠. 회사가 러시아 고객들과 얘기하는 걸 도와주고 있었어요. 월급이 안정적이었어요. 더 큰 집을 구하기에 충분했죠. 돈을 모으기에도 충분했고요. 더 큰 꿈을 꾸기에도 충분했어요. 매일 밤 화상통화로 가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상상해보세요. 제가 서울 아파트에서 시베리아에 있는 부모님께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걸요. 엄마는 화면을 찡그리며 보고 계셨어요. 아빠는 어부의 두꺼운 손가락으로 한글을 그리고 계셨죠. 이반 오빠는 한국 운전 용어를 연습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엄마가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빠가 시도하셨죠. 발음은 엉망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계셨죠. 그걸 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비자 절차는 거대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았어요. 정말 많은 서류들, 정말 많은 규칙들, 출생증명서, 건강검진, 은행 잔고증명, 범죄 경력 증명. 각 서류마다 번역이 필요했어요. 전 한국 관공서 전문가가 됐어요. 어느 창구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죠.
어떤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 어떤 직원이 도움이 되는지, 제 한국어가 빨리 늘고 있었어요. 그래야만 했죠. 단어 하나만 틀려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어떤 밤들은 포기하고 싶었어요. 서류산이 너무 높아 보였죠. 규칙이 너무 복잡했어요. 기다림이 너무 길었고요. 하지만 화상통화에서 본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의 기대감, 저에 대한 믿음. 언제 갈 수 있어, 카차? 엄마가 물으셨어요. 곧이에요. 제가 약속했어요. 추가 근무를 했어요. 모든 돈을 저축했죠. 수원에 더 큰 아파트를 찾았어요. 방 3개, 지하철역 가까이, 가게들과 가까이 가족에게 사진을 보냈어요. 믿을 수가 없어 하셨죠. 모든 방에 실내 난방이 있다고. 아빠가 물으셨어요. 자정에도 배달 음식을 시킬 수 있다고. 이반 오빠가 궁금해했어요. 병원 예약을 앱으로 한다고. 엄마가 놀라워하셨어요. 초청장이 제일 어려웠어요. 3사람을 부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했죠. 은행 잔고증명, 고용계약서, 주택계약서, 왜 그들이 와야 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썼어요. 왜 성공할 것인지, 왜 한국도 그들이 필요한지. 드디어 승인이 났어요. 소중한 종이 3장, 엄마의 의료 관광 비자, 아빠의 동반 비자, 이반 오빠의 취업 비자. 이 서류들을 들고 울었어요. 12월이 빨리 왔어요. 너무 빨리요. 모든 걸 준비했어요. 공항 픽업 계획, 교통카드들, 겨울옷, 한국어 교재, 비상 문구 카드, 은행 계좌 서류, 병원 등록 서류. 도착 전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서울을 싫어하면 어떡하죠? 문화 충격이 너무 크면? 제가 끔찍한 실수를 한 건 아닐까요? 12월 15일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어요. 전광판에 비행기가 착륙했다고 나왔어요. 이제 곧이에요. 그때 그들을 봤어요. 엄마가 먼저였는데 기억보다 작아 보이셨어요. 다음은 아빠, 거대한 가방들을 끌고 계셨죠. 마지막으로 이반 오빠,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었어요. 정말 어색해 보였어요. 확실히 외국인처럼 보였죠. 하지만 용감했어요. 저를 믿고 알던 모든 걸 떠나올 정도로 용감했죠. 카차.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포옹했어요. 우리 넷 모두가요. 공항 한가운데서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상관없었죠. 우리 가족이 여기 있었어요. 정말로 여기에 한국에요. 첫날들은 혼돈이었어요. 아름다운 혼돈이었죠. 모든 게 그들을 놀라게 했어요. 자동문, 어디서나 카드 결제, 정류장을 알려주는 버스. 하지만 혼란도 있었어요. 매운 음식, 다른 예절, 빠른 한국어, 복잡한 기계들, 너무 많은 사람들, 너무 많은 소음. 전 그들의 가이드가 됐어요. 통역사가 됐죠. 선생님이 됐어요. 보호자가 됐고요. 교통카드 쓰는 법을 보여줬어요. 음식 주문하는 법을요. 제대로 인사하는 법을요. 실례합니다 말하는 법을요. 러시아인으로 남으면서 한국인이 되는 법을요. 3개월 후 2024년 봄 우리는 수원 아파트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합법적인 거주증이 있었죠. 엄마는 주민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듣고 계셨어요. 아빠는 낚시 동호회에 가입하셨죠. 이반 오빠는 한국 트럭 면허를 땄어요. 우리는 더 이상 관광객이 아니었어요. 방문객도 아니었죠. 거주자였어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거주자였죠. 그날 밤 러시아 보르시를 한국 밥과 함께 요리했어요. 한국 뉴스를 러시아 자막으로 보고 있었죠.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완전히 러시아인도 아니고 완전히 한국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 독특한 뭔가. 다음해 5월 한강공원 벚꽃이 만발했어요. 반포대교 무지개 분수를 보며 앉아 있었죠. 서울 사람이 된 4명의 러시아인들, 우리 가족이 시민권 시험에 대해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시민 예카테리나 김이반 오빠가 농담했어요. 괜찮네. 가족을 바라봤어요. 엄마의 미소, 아빠의 만족스러운 얼굴, 이반 오빠의 자신감. 그들이 제게 인생을 맡겼어요. 대륙을 건너 저를 따라왔죠. 그들의 모든 세계를 뒤에 두고요. 라디오에서 한국어를 들었던 겁먹은 시베리아 소녀는 사라졌어요. 그 자리엔 서울의 팀장이 앉아 있었죠. 세계를 잇는 다리가 됐어요. 가족에게 새로운 삶을 준 딸이 됐죠.
제 영웅의 여정은 더 이상 저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에 관한 거였죠. 서울의 네온 바다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운 시베리아 어부 가족 모두 함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